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경북 성주군 민간인 밀집지역 코앞인 성산에다가 사드 포대를 설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 골프장에다가 지을 모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김천시와 가깝습니다. 김천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천도 현재 성주 못지않은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무리 나라 지키는 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혐오를 살 여지가 있다면 설득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일 텐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휘하의 관료들은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결정부터 하려 들고 있습니다. 김천,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이 뭐가 다릅니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인 토론, 소통, 이해, 설득,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무의미하게 여길 것이 따로 있다. 대화 없는 밀어붙이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신보다 더 열정이 있고 지혜도 있으며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 그분들에게 보위를 넘겨주심이 어떨까라고 말입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안 될 하등의 이유나 명분, 실리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대통령은 가업일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공복 중에 공복일 뿐입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멜빵 청바지를 입고 싶습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이 전세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해서 방류해야만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문을 왜 만들었을까? 아니 4대강 사업을 왜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능하게 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경기도 기흥골프장 주변 4,500평 가까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들 공개됐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를 내사했지만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희 씨를 파고 올라가면 권력의 실세가 나온다. 김프로가 맥을 짚어준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1967년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국군 장병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당시 경계가 잘 되도록 뿌린 제초제가 고엽제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세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유독 지난달만 더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거의 매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었으니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겠지요. 요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상당수 가구에서 평소 요금보다 2배 내지는 3배가량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 정도입니다. 즉 3만원에서 4만원 깎인 정도입니다. 지금 낙동강이 몸살입니다. 강물이 지역에 따라 걸쭉한 녹조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개선할까요?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해서 방류해야만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토교통부 또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나 여당은 그동안 더운 날씨에 녹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유관하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은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개각에 대한 경향신문 시각은 친박계의 친정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겁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친박 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당정청을 돌아가면서 장관이나 수석을 번갈아 맡았거나 혹여 공천에서 탈락해도 요직을 보장해주니 말입니다. 왜 이런 엽기적인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사람을 세워도 계속 낙마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기가 두려운 점도 있고요. 임기 말 친정체제를 강화해서 레임덕을 막아보자 이런 의도도 읽힙니다. 이번 개각 인사 검증을 한 사람은 백화점식 비리 의혹에 쌓여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우병우 수석 처가가 화성골프장 주변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증들을 조선일보가 확보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며 작성한 합의서에는 등기부상의 주인인 이모 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병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정강, 여기는 배임, 횡령, 탈세 문제로 검찰 조사 중입니다. 이 회사 경영에도 우병우 수석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시 개각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어제 청와대 개각, 3개 부처 장관 모두 친박과 영남권 인사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탕평 인사 건의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당 대표로서 체면을 구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에는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실상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장관의 독립성이 지금보다 좀 더 보장돼야 한다. 정무직인 장관이 외풍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장, 과장급의 소신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만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현장의 얘기를 윗선에 전달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현 대표에게 청와대가 대접한 요리, 송로버섯과 샥스핀이 주목되고 있죠. 이걸 두고 한겨레 김도훈 기자는 비싸고 귀한 재료라면은 뭐든지 일단 집어넣는 졸부의 메뉴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메뉴는 샥스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샥스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상어들이 남획되고 그 방법도 잔인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샥스핀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샥스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공식 연회의에서 샥스핀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샥스핀을 판매하는 식당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사과를 했습니다. 비윤리적인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식탁이 잊은 것은 윤리였네요.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3년, 노무현 대통령과 5년, 도합 8년 동안 두 대통령의 글을 쓰고 다듬어온 사람입니다. 한겨레가 강원국 전 비서관에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었냐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인이 재직할 당시에는 중요한 연설문은 수십 명이 10차례에 독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순국했는지 이것과 관련한 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축사에서 받은 느낌을 물어보니까 누군가 써준 대로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헬조선이 과한 표현일까요?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수가 44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셈인데요. 취업 절벽을 마주한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남 탓만 한다는 대통령. 헬조선은 누구 탓입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덕에 UN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장관으로서 반기문의 일처리 능력은 깜이 아니었다. 또 외교관 출신은 밀리터리 멘털리티가 없다면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내일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KBS 보도 개입 사건은 위법하다. 5.16은 군사 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네,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해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김모 부장판사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주었다. 이렇게 어제 전해드렸죠.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그러니까 정운호 씨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1심에서 판결한 것보다 높은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였는데 2심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을 한 사람은 김모 부장판사입니다. 정운호가 김 판사를 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골탕 먹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정운호 씨는 김 판사와 함께 베트남 여행도 같이 다녀온 사이라고 합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 지난해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를 내사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내사 과정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유력 인사와 관련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이민희 씨가 법조 브로커가 아니라고 사실상 결론 내고 홍만표 변호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등 이민희 씨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프로는 이민희 영향권 안에 또 다른 권력 실세가 있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말고 핵심 임원들의 개인 비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신복으로 알려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220억대의 법인세 탈세 혐의를 더해서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본격화한 2011년부터 급식에 쓰이는 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품질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국간장 같은 경우 국내산 콩매주와 천일염을 사용한 제품을 써야 했고요. 이러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사실 이런 취지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마땅할 교육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면서 무상급식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식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런 나쁜 정권은 속히 정리돼야 하겠습니다. 엄마 없이 차라리 고아로 살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복지시설로 보낸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2010년 집을 나가서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복지시설에 아이들을 맡겼지만 매달 한 번씩은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때 6년 만에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이들 수중에는 6억이라는 거액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보험금이 나온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가출할 때에는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험금 6억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엄마를 받아들인다면 그 돈은 엄마 손으로 갑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당장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권을 놓고 엄마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1967년에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3, 4단 국군장병들. 혹시 자신이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내에서 고엽제는 21사단 지역에서만 시험 살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1사단을 제외한 지역의 고엽제 피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여러 정황 증거를 미루어 다른 부대들이 고엽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한 15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13 총선 전에 탈북했던 식당 종업원 13명이 최근 사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거주지를 배정받고 흩어져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총선 직전에 탈북한 게 진짜 탈북한 건지 아니면 한국 국정원에 의해 납치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했던 인신보호 청구 소송,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다 풀어주었다고 하니까 인신보호 청구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버리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업원들 다 풀어주었다고 하니까 만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당국은 이들이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13명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네, 이건 국정원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 나요? 응? 북괴가 도발했다고 합니까? 아이고, 사드는 언제 들어오지? 그게 아니고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각하 말씀,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아이돌 스타 설현이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 몰라봤던 일과 너무 비교가 된다면서 SNS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는 언론이나 SNS나 다 벌떼같이 설현한테 달려들었거든요. 설현이 만약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다면은 걔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지. 나보다 걔가 더 인기가 있어서 걔는 뉴스가 되고 나는 뉴스가 안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시면은 설현이 지코하고 연애한다고 하니까 온 나라 뉴스가 그 뉴스로 덮지 않았습니까? 각하도 연애 스캔들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지코 대신 개코라도. 씨발 새끼. 넌 새끼야 난닝구로 빨래하는 것만 아름다워. 앞으로 그것만 해. 각하, 이젠 책 좀 읽으시죠. 안중근 의사가 하신 명언 생각 안 나십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뭐 한다. 여기서 뭐는 뭔지 아십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알지? 이거잖아. 1번 입안에서 발냄새가 난다. 2번 입안에서 혓바늘이 돋는다. 3번 입안에서 오바이트가 나온다. 4번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5번 입안에 있는 혀라 할 수 있는 우병우가 처갓집 땅을 판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부터 9월 2일까지는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저자지요.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세계 여행을 다니며 전 세계를 상대로 맞짱을 뜨신 김글리 작가가 간밤에 국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자기들에겐 패전일 아닙니까? 8월 15일이. 예.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군요. 한국과 중국에서 반발을 고려해서 직접 참배 대신에 공물을 복납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야 의원 수십 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야당 의원도 거기 참배를 했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다. 이거 자체도 실은 참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베 총리는 그 일본의 전쟁 가해 사실을 올해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아키히토 일왕은 반성을 언급한 모습을 보여서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아키히토 일왕이 이제 물러나게 된 것도 아베 총리의 무분별한 이런 우경화, 군국주의화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소녀시대 티파니의 우길기 논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가 일본 공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올려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사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비스트 장현승과 포미닛 현아가 우길기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빅뱅의 탑과 걸스데이 해리가 또한 우길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일본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 아닙니까? 예. 그래서 패전 이후 사용이 중단됐는데 54년 자위대 창설 이후에 다시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우길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와 시계, 의류와 맥주캔까지 우길기를 디자인 문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가수 이정현 씨,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말고 동명이인의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본 텔레비전 나갈 때 항상 한복을 입더라고요. 기모노 이런 거 입지 않고 말이죠. 스타라면은 이 대중들의 인식, 특히 일본에 대한 아주 각별한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좀 부족하다는 좀 안타까움도 들고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이라서 그렇지 뭐 아이돌한테만 이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깃발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더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는 철저하게 나치 맞습니다. 시대를 청산했는데 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부활하지요. 한국에서는 친일파 처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대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미국 대선이 오늘 기준으로 83일이 남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까지 합니다. 예. MBC 방송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인 서베이몽키와 유권자 1만 5천 명을 상대로 전국 단위의 공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클린턴의 지지율이 50%가 나왔고 트럼프는 4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지지율이 9%가 앞섰는데 트럼프는 특히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의 면에서 저조했습니다. 네, 클린턴이 42%인데 반해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낮은 17%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뭐 다음에도 정권을 뭐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주 섞인 그런 체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예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나선 전직 관료들도 있고요. 네, 지금 공화당이 내분 상태에 있습니다. 예, 힐러리의 그 최대 선거운동원이 트럼프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면들이 클린턴이 좋아서라기보다 트럼프가 너무 싫기 때문에 선택한 면이 네. 많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후보자 본인의 포지티브한 그 이미지로 승부를 걸어야지 남의 어떤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변수 이런 거 갖고 점수를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트럼프는 너무나 네.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저자인 김글리 작가와 함께 오늘 빠르고 신속하게 국제뉴스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현 CJ 회장,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보니까 4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정말 감옥에 가서 몹쓸병을 얻은 것처럼들 인식하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말이죠. 오늘 이재현 회장에게 한 말씀 하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이재현 회장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해서 이제 나오는 날에는 별 말을 안 했는데요. 예. 그 나오는 날에 보도가 나오는 게 확정된 다음부터는 뭐 CJ 그룹 동력 달았다, 뭐 이재현 회장 뭐 중요한 의사결정 맡을 듯. 그래서 아니 무슨 병이 병원에 있다가 나오니까 바로 낫는 병인지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뉴시스에서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총수 귀환, CJ 경영승계 구상 본격화되나,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하나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맞아. CJ가 몇 년 전부터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양아치 짓을 준비하는 게 있었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뉴시스 보도를 보면 이 회장이 사면을 통해서 경영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지만 이제 뭐 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바로 경영활동에 일선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복귀를 하면 좀 우습죠. 예, 말씀해 주셨듯이 2년 6개월 구속형인데 예. 4개월 살고 나와서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그 사면이 됐는데 나머지 기간은 다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회장직 일선으로 복귀를 하기는 어렵지만 굵직한 의사결정은 다 할 텐데 이 와중에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4세 승계 문제도 지금 해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차피 이게 일석이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재현 회장은 일선에 복귀하기가 당분간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참에 그 아들이 이선호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요. 예. 4세 승계 발판을 닦으면 4세 승계가 된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이재현 스스로는 직접 경영 복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연막을 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거 그 기반을 닦는다면 지금이 CJ그룹으로는 적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식입니다. 지금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라는 이름의 회사의 지분을 42%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분 가치로 보면 한 2조 4천억 원 어치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아들 선호 씨한테 물려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 얼추 계산을 해봐도 2조 4천억 원을 물려받으면 증여세가 1조 원이 넘게 나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황당한 걱정입니다. 1조 원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외국 같으면 주식 팔아서 내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식을 그냥 그 세금으로 내든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한국의 재벌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분석을 할 때 기본은 저 주식은 한 주도 안 판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증여세는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기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황당한 거죠. 갑자기 27살짜리 애가 1조 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벌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제가 이거는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사건들입니다만 이재용도 그렇고 정의선도 그렇고 비상장 회사를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비상장 회사가 작을 때 돈 얼마 안 들여서 그 회사 지분을 사들이고 예. 그런데 이 비상장 회사를 그룹이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조 원, 수십조 원짜리 회사로 키웁니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 홀라당 팔고 예, 주요 주식들 물려받을 때 증여세 내는 거죠. 뭐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이재용이 지금 삼성 SDS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삼성 SDS는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이게 그냥 IT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죠. 예. 보통 뭐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보면 예, 삼성그룹에서 올린 매출이 68.5%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그냥 삼성그룹이 먹여 살리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재용이 처음에 이 회사가 비상장 시절에 투자한 돈이 7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보유 지분 가치가 2조 원이 넘죠. 이 짓을 지금 태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은요. 정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광고회사 이노션이라는 회사를 2005년에 하나 차리는데요. 예. 그 광고회사가 어느 그룹 광고를 만들겠습니까? 전부 현대차 그룹 광고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그냥 예. 대놓고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2005년 이 회사 이노션 만들 때 정의선이 된 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노션이 증시에 상장할 때 정의선이 이걸 4천억 원에 팝니다. 그냥 12억 원을 아무 짓도 안 하고 4천억 원을 불린 거예요. 이런 짓을 그냥 태연히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예. 뭐 현대차의 글로비스는 더 심하죠. 이때 글로비스 물류회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면 해외에 날라다 주는 예, 이 물류회사인데 정몽구 정의선 일가가 이 회사에 댄 돈이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어요. 뭐 이런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CJ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CJ가 지금 구상하는 4세 승계의 핵심 회사 이름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원래 이제 삼성 SDS처럼 IT 서비스하는 회사로 CJ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미용용품 유통 계열사.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길거리에 가다 보면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매장을 운영하는 예, CJ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회사를 2014년에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웃기죠. 예, IT 서비스 회사하고 화장품 길거리 로드숍 회사하고 합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회사를 합쳐버린 거예요. 물론 뭐 시너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왜 합병을 했느냐? 이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한 다음에 이재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 15%를 아들하고 그 딸하고 그리고 조카들한테 다 물려줍니다. 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J 시스템즈라는 회사, 그러니까 IT 서비스라는 회사는 삼성 SDS라는 회사하고 비슷해서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무지하게 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합병하기 전에 CJ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내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 3,571억 원 가운데 CJ 계열사한테 몰아줬던 게 75.48%예요. 이 정도로 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심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나 삼성 애들이 했던 것처럼 이걸 막 계열사 몰아주기로 키우려고 하니 작년부터 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실시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거든요. 예.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다. 이게 공정거래 방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CJ 시스템즈라는 회사한테는 옛날 이재용이나 정의선이 한 것처럼 일감을 못 몰아줍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영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CJ 시스템즈는 매출 대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로 따지만 CJ 올리브영은 길거리에서 화장품 팔아서 매출을 올리거든요. 예. 이 두 회사를 합쳐버리니까 내부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60, 70% 하던 게 30%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놓고 일감 몰아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 로드숍 화장품 회사하고 IT 회사를 합치는 황당한 짓을 하는 CJ인데 이게 전부 다 이재현 회장이 사실은 옥살이를 해야 되지만 병석에 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2014년에 두 회사 합병을 하고 이재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2014년, 2015년에 나눠서 예.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예. 앞날이 뻔하죠. 이제부터는 대놓고 몰아줄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키우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몇 년 뒤 상장하겠죠. 그러면 이선호 남매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떼돈을 벌겠죠. 앞으로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증권가 예측을 보니 처음에 증여를 한 금액은 400억 원 정도라고 하던데요. 이게 CJ가 지금 이 회사를 2조짜리로 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 얻는 차액은 최소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대놓고 양아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나라에서 사면을 해줬는데요. 뒤에서 이딴 짓이나 꾸미고 다니는 게 한국 재벌들 수준인 겁니다. 예. 도대체 우리 재벌들은 이 짓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양아치들한테 한국 기업을 맡겨야 되는지 한숨만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CJ에 오랫동안 일했다가 그만두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CJ는 방송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의료용품 비슷한 것도 팔고 미용용품도 팔고 그렇죠. 그리고 설탕도 팔고 아니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콤한 건 다 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센스 있게 받아치셨네요. 예, 아니요. 그게 그 회사의 철학이래요. 예. 달콤한 건 다 판다. 예.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달콤하지요. 예. 달콤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우 올림픽을 너무 소외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림픽을 열면 경제 효과가 수십조 된다. 늘상 들어왔던 얘기고, 특히 그 동계올림픽 유치하려 할 때, 우리가 정말 무수한 파급 효과 기대했는데 말이죠. 지금 그 평창올림픽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리우올림픽 한번 보시고 또 평창올림픽도 한번 좀 전망해 보지요. 경제 효과. 네. 예. 실제로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물론 이제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올림픽인데 너무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 것 같다는 약간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김용훈 PD님께서 올림픽 소식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달하시지 않겠다고 설명을 해주신 그 이유에 저도 동감을 해서 올림픽은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림픽의 경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효과 이런 건 다 뻥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브라질에 대해서도 그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이런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보도한 게 따르면 리우시 관광공사는 올림픽 기간 내에 국내에서 65만 명, 외국에서 35만 명이 리우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 그래서 관광 효과만 몇 조, 경제 효과는 수십 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예. 근데 경제학계 쪽에서는 이미 이런 전망 자체는 뭐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 앤드루 짐발리스트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경제학 분야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옛날에 지상 최대의 서커스,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의 숨은 경제적 도박 뭐 이런 책을 내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 책에 보면 올림픽 유치는 경제적으로 보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예. 보통요, 그 하계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그 비용이죠. 경기장 건설하고 보수하고 대회 운영하고 보안 유지하는데 돈 들이고 뭐 추가 인프라 건설하고 이러면 보통 한 16조에서 22조 원이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개권료 얹고 뭐 얹고 해봐서 수입을 다 재보면 예. 평균 그게 한 10에서 15조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10조 정도는 일반적으로 미친다는 게 이 짐발리스트 교수의 분석이에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올림픽 시설 투자해서 관광객 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시설이 요물이 돼버려서 유지를 하는데 뒤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올림픽 이후에 부도 비슷한 현상을 겪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기자님, 도시가 부도가 난다는 거는 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직장이 부도 나면은 뭐 노동자들이 다 잘리고 뭐 회사가 문 닫고 그러는 건데 뭐 도시가 부도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빚을 갚지 못하겠다. 디폴트를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러면 부도가 났다는 의미보다도 채권단하고 새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올해까지 갚기로 한 이자가 얼마, 뭐 내년까지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못 갚겠다. 배째 잃어버리면 채권단이 그걸 유예시켜줄게. 몇 년간 뒤로 밀어줄게. 대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을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의미는 뭐 완전히 그 도시가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지불유예 선언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은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성남시 같은 곳이죠. 네, 그렇죠. 성남시는 예. 디폴트를 선언해 버린 다음에 멋지게 극복을 한 경우고 예.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선언해 버린 다음에 빚을 제대로 못 갚아서 공공성이 이제 투기자본들한테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경우고요. 예.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림픽 얘기로 돌아올까요?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실제로 올림픽 유치 열기가 굉장히 식어가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4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보인 나라는 11개의 나라였는데요. 2020년에는 개최국 신청이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만 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50%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림픽 경제학을 보면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대목은 생산 유발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올림픽이나 이런 대형 행사를 주최를 하면요.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때 3가지 효과를 주로 듭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홍보 효과라는 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5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요. 예. 근데 그때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어떻게 냈냐면 우리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5위를 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20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 아니 어떻게 해서 올림픽 5위를 해서 기쁜데 그게 20조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국가 홍보 효과가 1조 원. 예. 국민들 사기 진작이 3조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아니, 사기가 진작되면.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삼성경제원 진짜 개나 소나 들어가는구나.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저도 좋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기가 진작이 돼서 3조 원, 이거는 이렇게 너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경제연구소에서요. 그래서 이 홍보 효과 같은 경우는 대충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뭐 대충 뻥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저희 그 2010년에 G20 경제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무역협회에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경제적 효과가 31조 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무역협회가 거기서 그냥 안 넘어가고 뭐라고 했냐면 예.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기대 효과가 확대돼서 418조 원이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 그 지랄 중에 좀 개지랄인 거죠. 예.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350조 원인데 G20 정상회담을 하면 418조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무역협회가 그따위를 일을 하니까 지금 한국 수출이 19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사기 진작 이런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보고요. 고용 유발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올림픽이나 이런 큰 행사를 계기로 고용이 느는데 굉장히 한시적인 고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영속적 효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산 유발 효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슨 효과를 보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굉장히 큰 규모로 잡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생산 유발 효과라는 건 대부분 건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을 짓는데 10조가 들었다. 예, 이러면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야, 월드컵 개최하는데 경기장 짓느라고 비용이 10조나 들었구나. 비용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운동장 짓는데 10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게 아니고 운동장을 지어서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발표를 들으면 진짜 깨는 거죠. 10조 원은 제가 보기에 비용인데 얘네들은 생산을 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유치를 할 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요.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조 원 어치 경기장하고 건물하고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경제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유지 비용만 잡아먹는 골칫덩이 비용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스키장은 뭐 스키 타면 되는데요. 봅슬레이 경기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월드컵 끝나고 수많은 경기장들 유지 비용 못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 허덕이고 있는 게 그러네요. 현실인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여러 면에서 의견을 참고하는 훌륭한 경제학자 중에 그 조준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예.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야, 쓰레기를 길거리에 잔뜩 버리면 그게 얼마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잔뜩 버리면 그거 치우느라 사람 고용해야지. 고용 효과 생깁니다. 쓰레기차, 쓰레기 소각창 지어야 되니까 생산 유발 생기죠. 야, 그러면 쓰레기를 열심히 버리면 경제가 살아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준현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이제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할 때 돈을 쓰면 그 돈만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느라 포기한 비용이 얼마냐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 10조 원으로 다른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준현 박사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10조 원을 경기장 짓는데 때려붓지 말고요. 우리가 누리보육 과정을 확대하고 극빈층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수당을 넓혀주고 이랬을 경우에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훨씬 더 우리는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드컵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걸 유치하면 효과가 몇 조 원이다. 이런 뻥은 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치를 할 때 수십조 원의 돈을 쓰게 될 텐데 그 돈을 쓰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이 돈을 쓰면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창올림픽 유치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다고 이건희를 혼자서 원포인트 딱 한 명만 사면해주는 황당한 짓거리도 해버리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 머나먼 그 타국당에서 애쓰시는 선수들에게는 큰 격려를 보내면서요. 예, 마침 올림픽이어서
올림픽의 경제학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듣기 싫지 않으셨다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선수들 입장에서 선수들의 올림픽 경제학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참 국민들이 스포츠에 눈이 멀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 보여요. 현 집권 세력한테 말이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3S가 먹히던 시절이 언젠데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아졌고 또 이런 그 권력의 꼼수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인데 대접이 아직 70, 80년대 국민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신제품을 싫어하셔서 사람도 썼던 사람만 쓰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 개각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자신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하는데 이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 동지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여성부 장관 자리에 앉히고 싶으면 그는 여성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박 동지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감이면 문화예술 창달의 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막말 김용민이도 박 동지와 친하다면 국어문화융성의 세기를 열 국립국어원장감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기에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이른바 입진보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던 중차대한 시각에 백화점에서 옷수선을 한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는 일개 방공포대 배치 문제인데 주변국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더 꼬이게 한 국방부 장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해괴한 주장으로 차단시킨 보훈처장. 이자들을 안 잘랐다며 트집 잡고 있는데 이들은 각하의 생각과 인식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충직한 부하로서 이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 날릴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민정수석 우병우를 갖고 지랄인데 백화점식 비리의 소유자인 우병우가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느끼다시피 박동지에게 도덕성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병우는 각하 뜻대로 잘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가 쓰시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훼하고 모독하고 생채기 낸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될 것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지랄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즉각 박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실은 저를 발탁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비난한 거였어요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인사들을 계속 쓰심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비리 인사들로 하여금 나도 제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비웃을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의 칼럼 그럼 우병우는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새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인 홍만피오 변호사의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보자. 검사장 출신 홍만피오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사건은 이미 축소 쪽으로 한참 가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피오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홍만피오 변호사와 검찰 현직 간부들 사이의 불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용뿐인 서면 조사 말고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다. 홍만피오 변호사의 몰래 변론 자료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 쪽은 재판에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대로면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은 사라지고 홍만피오 개인의 탈세만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용두사미를 걱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주장했지만 국회에서는 여태껏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건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쏟아지는 온갖 의혹과 갈수록 확연해지는 탈법과 편법, 사방에서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는 마치 아무것도 못 듣는 양 굳게 입을 닫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논란도 제풀에 사그라들 것으로 믿고 버티는 모양이다. 그때쯤에는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모양 좋게 물러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믿는 것은 시간과 망각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일 나쁜 일은 관심 없이 방치하다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외면 탓에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논란만 거듭해도 그리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한만 해도 그동안 9번이나 좌절을 겪은 터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영영 어려워진다. 그래서 거듭 되물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말이다. 김용민 브리핑 오후에 제2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다운로드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